트럼프 후보 측이 지는 캠페인을 한다는 지적이 공화당 안팎에서 이어집니다.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말이 사실에서 너무 떨어진 채 자극적이고 선거는 다가오는데 경합 지역이 아닌 곳을 캠페인 장소로 선택한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곧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방문할 텐데 아마 다시는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오하이오주 IT 이민자가 애완동물 잡아먹듯이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인지력 저하를 의심할 일들도 날마다 드러납니다. 어제는 팍스 텔레비전에 출연해 카밀라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에서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 당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 말했습니다. 해리스와의 토론도 바이든과의 토론도 청중 없는 토론이었습니다. 부통령 후보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노예 시대로 끌려 들어갈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흑인 대통령이 나라를 노예 시대로 끌고 간다는 비유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공화당 대통령들과 일했던 100명이 넘는 전 안보 관계자들이 해리스 후보를 공식 지지했고 가장 점잖은 잡지 애틀란틱은 선거 캠페인 패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트럼프 벤스 팀은 패배를 자초하는 캠페인, 지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멤버가 130만 명이나 되는 거대 노조가 해리스도 트럼프도 공식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는 나쁜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 인하를 0.5%포인트로 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은 어제의 문제라는 선언입니다. 지금부터는 노동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은 경제적으로도 모험적인 면이 있지만 연준 의장은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귀마개를 해야 될 정도로 공화당의 비난이 강합니다. 해리스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 10주일 전에 이자율을 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심어놓은 폭발물로 레바논의 무장그룹 헤즈볼라를 공격해 헤즈볼라가 아닌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많은 언론은 헤즈볼라의 약함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지만 민간인이 사용하는 물체를 무기로 쓰는 것은 전쟁법 위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테러 그룹보다 더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혼돈과 과격함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뒷부분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보태가고 있는, 이기고 있는 그런 추세다 하는 게 한마디입니다. 공화당 전략가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는 분이라면 칼 로브 전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전략가가 물론 팍스에도 오피니언 리더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후보의 이상한 캠페인 같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섹션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굉장히 점잖은 잡지인데요. 잡지 애틀란틱이 무척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데 점점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이 잡지의 기고가라든가 아니면 스텝 라이터 같은 사람들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점잖음에서 약간씩 탈피를 한다. 좀 더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오늘 애틀란틱에 실린 한 전문가, 스텝 라이터지만 전문가인 그분이 왜 지금 트럼프 캠페인 측이 지는 캠페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오히려 현재로서는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샤이 트럼프도 있고 여론조사 표본도 경합주에서는 그다지 많은 표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추세고 여론조사도 추세고 지금 트럼프 캠프도 추세잖아요. 해리스 캠프의 지금 언론과의 여러 가지 전략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깁니다. 보통
언론에 접촉을 많이 하지 않는 건 이기는 캠프가 하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언론에 나가서 조금 위험하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제 노출시켜서 지지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안정돼 있고 지금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는 게 카멜라 해리스와 팀 월즈 후보의 전략인 겁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와 JD 벤스 후보는 원래의 성향도 뭐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굉장히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아주 그 가뿐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지금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데 그 돌림이 정확하게 그 공화당에 꼭 이득이 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는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이 가짜뉴스도 제가 뭐 오늘의 미국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시간이 나면은 헤드라인 정도만이라도 뒤에 여론조사와 함께 묶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뉴욕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네, 뉴욕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은 선거 해보나 마나 민주당의 승리인데도 거기 가서 선거 캠페인을 했고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 팍스의 그 굿펠드라고 굉장히 어떤 땐 강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약간 중간일 때도 있어요. 뭐 이 사람 그 쇼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후보의 말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야, 인지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조금 들려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토론을 본인이 해리스 후보와 너무너무 잘했다 하고 시청률도 자랑을 하고요. 뭐 그 시청률 자체도 왜 이런 것들이 뜨죠? 제가 제 것을 쓸 수가 없게 지금 떠져 있네요. 아, 참 황당하네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이걸 분명히 됐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바탕화면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지 될 것을 깔아놨는데 새로운 것이 움직이질 않아서 말씀을 조금 드려봤고요. 어쨌든 시청률이 굉장히 많았다. 뭐 7,500만?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숫자가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요. Maybe 트럼프 후보가 더 레이티스트를 말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본인이 엄청 잘했다고 하면서 가장 지금 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말했습니다. ABC의 진행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9번이나 11번 팩트 체크를 했는데 해리스 후보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9번이나 11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반 정도, 4번이나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리스에게 팩트 체크를 한 번도 안 하는 순간에 본인에게 팩트 체크를 그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오디언스들이 그야말로 돌아버렸다.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의 얘기였거든요. And they didn't correct her once, and they corrected me everything I said practically. And I think 9 times or 11 times, and the audience was absolutely, they went crazy.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audience was absolutely, they went crazy. And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팍스에서 뭐 좀 그 추임새 같은 거 넣어주는 소리 잠깐 들어갔잖아요. 오디언스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토론할 때 청중이 없게 하는 것 자체가 토론을 하느냐 마느냐 얼마나 오랜 동안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 토론을 열기 위한 요건이었잖아요. 그 요건에 합의를 해서 청중 없이 토론을 했는데 오디언스들이 정말 crazy, 그러니까 went crazy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그냥 평소에 하던 거짓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인지력이 없구나. 그럼 인지력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때는 혼돈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 토론을 얘기를 하는 건가? 지난번에 바이든과의 토론에도 청중 없이 하기로 합의를 하고 토론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이제 뭐 IT 사람들 뭐 애완동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선 그 팩트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한 번도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다. 해리스 후보도 한 번은 분명하게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께 말씀 저는 드렸는데요. 우리 그 바이든과 나는 트럼프로부터 공항 이후에 가장 큰 실업률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잘해서 지금 실업률이 이만큼 내려갔다 하면서 수치를 14.8%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처음입니다. 팬데믹 일어나고 처음에 14.8%였고
트럼프가 바이든 해리스에게 이걸 넘겨줄 때는 6.4%였거든요. 그럼 그건 지난 20년 사이에 최고의 그 실업률이지 대공황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약간 반쪽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거철에는 약간의 과장과 이런 것들도 있고, 트럼프 후보가 적어도 33개 거짓말을 했습니다. 90분 토론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 그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이것까지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한 것이고, 해리스 후보도 그 한 번 이외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몇 번 더 말하기는 했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겠는데요. 롱아일랜드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본인이 그 계속 그 오하이오주의 IT 이민자들이 애완동물 잡아먹는 그 스토리, 그리고 콜로라도주에서 불법 이민자 갱단이 아파트먼트를 점거해버렸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은 앞으로 한 2주일 안에 오하이오주의 그 스프링필드나 콜로라도주의 오로라를 방문을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에 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나를 보는 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I'm going to go there in the next 2 weeks. I'm going to Springfield and I'm going to Aurora.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이. You may never see me again, but that's okay. Got to do what I got to do. Whatever happened to Trump? Well, he never got out of Springfield. 네, 이 트럼프가 절대로 뭐 이 스프링필드에서 못 나오는 일, 그런 일이 있어도 that's okay.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순교자 비슷한 그런 것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이민자들, IT 이민자들이 또 불법적이라고, 일리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정부에서 또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로컬에서 백인들이 일하지를 않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maybe 어디에든지 불법 체류자는 있으니까 뭐 얼만큼 끼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합법 이민자들을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서 애완동물을 남의 것까지 잡아먹는다. 나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할 때 반응, 청중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정치인들이 과장을 하지만 이건 과장을 넘어서 현실과 전혀 그 관련이 없는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갑자기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사회적인 뭐 시설 같은 것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럼 지금 이 트럼프 후보와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정신 상태로 보면은 그쪽은 그냥 뭐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있고 많이 섞여 있겠죠. 그런 곳이 망해가는 곳은 그냥 망해가게 내버려 두자. 이민자 탓을 하면서 이런 멘탈리티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선거 유세에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신이 나를 2번이나 구원하셨다. 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한 JD 벤스 부통령 후보도 미시건 유세를 하면서 중국 자동차 뭐 수입 이런 문제를 말하다가, 해리스는 모든 일자리를, 특히 이제 그 미시건이니까 자동차 일자리잖아요, 중국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는 다 웰페어의 사회보장제도 프로그램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번영의 길이냐? 지난 3년 동안 내내 해리스와 바이든이 해왔었던 이 일인데, 이건 번영의 길이 아니라 미국을 노예제도 때 그때로 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JD 벤스. That is not a path to prosperity. That is a path to slavery, and it's what Kamala Harris has been doing for 3.5 years. 네, 이건 트럼프 후보가 말했을 때보다 그다지 강렬하게 응원하진 않았지만 박수 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여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이 노예 시대로 끌고 가겠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좀 넌센스죠. weird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런 것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누군가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도 여러 번 있고 했으니까 실내에서만 캠페인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리에 한 5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미시건 유세에, JD 벤스 유세에. 암살자가 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과격한 말을 부통령 후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금 그 특히 JD 벤스, 뭐 트럼프 후보 것이야 우리가 거의 10년을 봐왔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땐 트럼프 후보보다 더 하잖아요. 암살자가 이 방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싶다. 카멜라 해리스가 이 나라를 노예 시대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뭐든지 지금 다 한다.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치든지. 지금 스프링필드요 엄청나게 위험한 지역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뭐 이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는 상관없이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정치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파산 지경에 이른 형태라고 표현을 하죠. 데이비드 프롬 씨라고 아틀란틱에서 아주 글을 많이 쓰는 이분이 지는 캠페인의 모습이다. 이 같은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Maybe 트럼프 후보 캠프 측에서 뭐 이 같은 말을 알아듣고 뭐 입장을 바꿀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게 이기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민주당, 무당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칼 로브 같은 사람도 이게 지는 캠페인이라고 보고 있다면 어쩌면 이 정도는 다수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공화당 분들도 오늘의 미국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민주당 분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막 홍보하고 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음모론자와 이제 라이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후보가 우편 투표를 또 비난을 했어요. 요즘 또 우편 투표 많이 하라고 하는데도 비난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정국이 트럼프 지지표를 공정하게 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정국장 본인이 임명한 사람 아닌가요? 우정국에서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물류회사 뭐 CEO였었던 사람 아닌가요? 지금도 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암살 시도,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었지만 사실 이 그 베테랑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암살 시도 이면에는 트럼프 후보는 선거를 그때는 거의 50일 남겼을 때잖아요. 지금은 이제 50일도 안 남았어요. 일요일을 기준으로 할 때 50일을 앞두고 골프를 쳤다. 이건 하루 캠페인을 쉬었다는. 물론 트럼프 후보가 원래도 골프를 많이 치지만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 이번 주는 좀 빡빡했지만 많이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캠페인 장소도 이상하게 선택한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뉴욕의 나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뉴욕주는요 1984년 이후 공화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에 트럼프 후보가 뉴욕주에서 받은 지지표는 38%.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뭐 그 2016년도에도 그랬고 약 20% 정도 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기겠다고 이 바쁜 중에 거길 간 거잖아요. 그럼 정말 트럼프 후보가 여기 이쪽 뉴욕에서 내가 이길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 정부와 로컬의 세금 공제를 다시 복원하겠다 했는데 2017년도에 이 로컬 세금 공제를 한다는 이것을 $10,000로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이제 이분의 지적이에요.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주요 메시지가 IT 이민자가 합법 이민자가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지사 시장, 경찰서장 등과 계속 갈등을 했고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나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싫어한다. 암살 시도 뉴스 나오기 전에 이런 그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거든요. 공화당 하원은 또 트럼프가 싫어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 폐쇄를 막는 안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14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 던졌어요. 물론 3명의 민주당 의원도 포함이 됐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언제나 불만과 어떤 막 충동적인 것을 분출해서 선거 캠페인을 축제처럼 엔터테이닝처럼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의 일관된 논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거인단과 연관해서 특정 지역을 겨냥을 해서 표는 힐러리 클린턴 때도 300만 표 이상을 덜 받고도 선거인단 때문에 304표를 받아서 이겼잖아요. 그렇게 그 지역에 맞는 공격을 해왔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46% 지지받고 대통령이 됐어요. 힐러리 클린턴보다 파퓰러 보트에서 몇백만 표를 덜 받고도.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여론조사를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가 해리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공화당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도 불과 몇 개월 전에 6월 달에 18%포인트 차이로 이기다가 지금은 4%포인트 차로 12%포인트를 몇 개월 만에 까먹은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엘라스카에서도 그렇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원도 위험에 처한 듯 보인다. 오늘 아침 제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를 들으니까 한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갑자기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뭐 한국말 의료 관련 서비스를 한다 하는데 왜 그런 걸 내놓겠습니까? 지금 그 지역도 하원 의석, 민주당과 대결해서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의석이거든요. 하원도 지금 뭐 결과는 봐야지 알지만 위험에 처한 듯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지금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보다 조금은 지적인 J.D. 벤스 러닝메이트는 알아차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든 아무 말이나 지독한 말들을 이제 39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다 해댄다. 분위는 인디안계인데도 이민자들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데이비드 프롬 씨는 쓰고 있는 겁니다. 2008년이 왜냐하면 공화당은요. 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 선거에서 지죠. 다시는 그 사람 크게 안 씁니다. 2008년도에 세라 페일린이 그랬고 뿐만이 아니죠. 2000년도에 뭐 댄 퀘일은 뭐 출마해보려는 나중에 대선 후보로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쓰러지고 말았고, 만약에 2024년도 트럼프 후보가 지고 만다면 공화당 하원까지도 진다면 J.D. 벤스가 비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트럼프는 트럼프라 치고 당신이라도 말렸어야지 더 했잖아 라고 하고, 그리고 최악의 실수는 일요일에 인터뷰였었죠. 관심을 받으려면 어떤 스토리라도 만들어내야지 된다.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최악의 실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즘에 그 X를 엄청 두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의 그 모양은 형태는 다르다. 데이비드 프롬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프롬 씨도 글을 쓰고 나면은 또 아마 이 J.D. 벤스가 또 막 공격하는 글을 보내고 하는가 봅니다. 때로는 선거 캠페인에서 졌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제 경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앞에 2번을 공화당이 대통령을 했는데 경제가 뭐 그렇고 그런데 세 번째까지도 기회를 줘야지 되나? 삼성까지 공화당으로 치면 이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 밥돌도 과거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제가 사실은 지금 집권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필요 없잖아 해서 졌다는 이런 경우.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죠. 미tt 롬니 공화당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는 시대 정신이 맞지 않았다던가 본인이 갖고 있는 무슨 비호감도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는 경우도 있는데, 트럼프 벤스 후보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공화당이 지금 이겼다, 바이든이 저러니까 하고 확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본인들의 혼란으로 무너진 그런 캠페인의 경우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IT인들이 개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후보 지지하는 것을 스탑시키자, 말하자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이상한 메시지로 가지고 간 이 후보팀에, 이거는 이제 어떠한 것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통령 후보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토스터, 중국에서 다 만들어지잖아요. 거기 관세 올리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낙태 금지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에 지지 않으려고 조지 소로스가 임신한 흑인 여성을 그 주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게 하니까 날마다 747 항공편에 태워서 다른 주로 이동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거가 이기겠는가? 이건 패배의 악취가 공기를 채우고 대부분 트럼프와 J.D. 벤스 후보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이 J.D. 벤스를 다시 화나지 않게 하길 바라지만 10개의 손가락이 있는 J.D. 벤스, 휴대폰이 있고 시간도 많은 것 같다. 어떻게 부통령 후보가 왼종일 그렇게 X에다가 가짜만 퍼뜨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점잖은 애틀란틱. 거기서도 이 존 데이비드 프롬 씨가 이렇게 글 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하면서 이게 지금 공화당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정치 전문가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아직도 11월 5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추세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해리스가 아주 좀 그 플러스가 된 그런 그 기간도 길지 않았으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자라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저는 오늘 가장 재미있다는 것은요. 뉴스에 보는 것으로 이건 정말 힘든데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재미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모든 그 미국 신문의 탑 뉴스는 잠시 또 뒤에 다음 섹션에 전해드릴 텐데 이자율을 이제 그 보통 이자율을 내릴 때 쓰는 0.25% 포인트 표준이 아니라 B컷 0.5% 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쭉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다 공통이에요.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심지어는 좀 지역 신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후보의 캠페인을 한 것 물론 뭐 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그 히스패닉계들 모임에서 선거 캠페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스프링필드,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가 인구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한 일주일 사이에 열흘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이 스프링필드 관계자들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스텝에게 직접 이 스프링필드에서 IT계 이민자들이 남의 개를 잡아먹고 남의 고양이를 잡아먹고 공원에 있는 거위들도 잡아먹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전달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후보 토론이 있기 전이었대요. 9월 10일이었죠. 토론날은. 그런데도 트럼프 후보가 토론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해서 공화당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무당파에서는 별로 이득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를 무조건 지지하는 무슨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오하이오주에 갑자기 이민자들이 많아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뭐 병원이나 학교나 그런 얘기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뭐 개를 잡아먹는다,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는 또 쏙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맥스, 뭐 박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데만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매체보다 훨씬 똑똑하셔야지만이 그것까지 다 간파하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뉴스들도 오늘 이제 일면에 많이 실렸습니다. 관계자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대통령 후보는 후보 토론에서 그 얘기를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버렸다 하는 그런 것. 그리고는 또 다른 공통적인 뉴스는 지금 방송도 이게 이제 공통적인 뉴스거든요. 이스라엘에 관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첫날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비퍼를 공격을 했죠.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대만에서 만들었다. 뭐 헝가리다. 거기에 또 워키토키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공급망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국 그 폭탄을 심은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국과 모사드와 이스라엘의 국방부가 이렇게 심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워키토키는 사망자가 조금 덜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기구를 막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이 뭐 기구라는 기구 여러 종류들이 다 터졌잖아요. 해서 결국은 사망자가 47명, 뭐 부상자는 엄청 많죠. 거기에 또 이제 또 부상자는 수천 명이고 뭐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부상자 가운데서도 중상자도 무척 많습니다. 미국에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다라고 시인을 했답니다. 지금 뭐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했다 안 했다 얘기는 하지 않겠죠. 뭐 다만 뭐 무슨 훈련을 했대나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제 어떤 일이 이제 가장 뭐 눈에 띄었냐면 저로서는 하루 만에 또 장례식을 치렀네요. 그분들은 이제 그 비퍼가 페이저가 폭발을 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장 옆에서 또 휴대폰이 폭발한 거예요. 휴대폰이 폭발해서 워키토키죠. 그 다음이 이제 휴대폰이죠. 워키토키가 폭발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큰 스피커로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의 건전지 다 빼십시오.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랩탑도 터졌고 막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 여기저기서 막 폭발돼서 엄청나게 이제 뭔가가 있거든요. 이 페이저보다는 아마도 워키토키가 더 폭발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폭발을 하고 가게에서도 폭발을 하고 자동차, 카페 폭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구 사용을 조금 덜해서 이틀째는 좀 인간 희생은 조금 덜하기는 했지만 모든 일상이 레바논에서 멈춰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잡는다고 이란이 지지하고 지금 하마스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더 이제 그 싸움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이 헤즈볼라를 잡는다고. 그런데 그 기구들이 사람들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헤즈볼라만 다 씁니까? 이스라엘은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헤즈볼라 뭐 전투원들도 숨졌으니까 전투원들도 숨지고 아주 중요한 전투원이 어디 있었다 하는 위치 추적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장례식은 뭐 할 수 없이 해야지 되는 거고 결혼식도 멈추고 결혼식장에서도 팍팍 여기저기서 터졌고요. 아무리 전화기를 멈추고 랩탑을 끄고 심지어는 베이비 모니터 하는 기계 이런 것들도 다 껐답니다. 레바논에서.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는 뭐가 폭발할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휴대폰 폭발은 199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더군요. 1996년도에 하마스 누군가를 표적으로 해서 이 하마스가 이제 휴대폰을 받는데 모르는 전화번호였대요. 그런데도 받았답니다. 그걸 받으니까 그게 이제 폭발 장치와 연결해서 결국은 그 사람 숨지고 말았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정보도 새나갈 수 있고 등등으로 해서 헤즈볼라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 페이지로 바꾼 거잖아요. 페이지로 바꿨는데 올해 초에 이런 일들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말하자면 이게 현대판 트로이 목마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기다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헤즈볼라가 보복을 하겠죠.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노골적으로 벤자민 네탄야후 암살 계획 이런 것도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는 그 사이에서 지금 중동의 전면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걱정을 하면서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후에 보고는 받았대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 이 이코노미스트는 가자에서 지금 레바논 쪽으로 시선을 돌리나? 그러면 이거 확대하기 위한 도발이라는 얘기죠. 누구와 싸우려면 도발을 해야지 싸우죠. 사실 헤즈볼라는 얼마 전에도 그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나지 않는 한 우리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막 난리치고 얘기할 때보다는 굉장히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헤즈볼라가 도발을 해서 어떤 헤즈볼라와 뭐를 하기를 원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헤즈볼라가 쇠약함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러와 전쟁한다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이렇게 숨지게 하는 게 이게 최악질 테러 아닌가요? 어떤 엄마가 얘기를 하던데 아이 이름이 F자로 시작이 되던데요. 그 인간들이 우리 F자 그 아이를 딸인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12살 숨진 아이인가 봅니다. 첫날. 아빠의 페이저가 부엌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살짜리 다정다감한 딸이 아빠의 페이저를 아빠에게 가져다 주려고 집어서 이렇게 했다가 그게 폭발해서 이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엔 무슨 일이지 하고 불안감이 있으면서 레바논 일반 사람들도 헤즈볼라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숨지고 다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음엔 뭐가 오지 하는 불안감과 함께 내 딸을 이스라엘이 살해했어. 여기서 보복하려고 일반 사람들도 헤즈볼라는 물론이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이스라엘 후손들은 편할까요? 글쎄 이스라엘도 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자녀와 그 후손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같은 일을 저지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뒤에 우리 이스라엘의 후손과 뭐 이스라엘의 미래보단 지금 당장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사람은 정치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벤자민 네탄야후는 정치꾼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이 헤즈볼라와는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이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 뭐 점령 지역을 점령하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에 대한 그런 아주 그 뭐 가공할 만한 처우는 모두 범죄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 뭐 어콜드니 뭐니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종교적으로 뭐 이란도 싫고 뭐도 싫고 뭐 하마스도 믿고 하니까 뭐 이스라엘과 좀 뭐 어떻게 하면서 경제 개발도 좀 해보고 패권을 그쪽 지역에서 더 단단하게 누려보려고 하던 그것도 암만 그래도 국민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아랍 국가의 국민들은 이스라엘에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독재적인 성격이 있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 때 그 독재 국가의 독재 지도자가 국민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느 위에서 누구를 지배하고 살 것인데요. 미국이 지원하는 두 나라 사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관계 정상 그 회담은 연기되는 게 뭐 당연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민간인이 사용하는 물체를 무기화하는 것. 노틀댐 대학교의 법과 교수인 메리 엘렌 오코넬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헤즈볼라의 그 지도자가 하산 나스랄라가 주요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레바논의 시아파, 이 헤즈볼라가 시아파잖아요. 시아파 성직자면서 이슬람 이 단체 헤즈볼라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그 알제리가 요청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이 이래도 되겠는가. 이 폭발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한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미국의 모든 주요 방송에 지금 이제 업데이트 뉴스인 건 분명하고요. 신문도 주요 일면의 탑 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가 또 하나가 참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것도 어떤 때는 문화와 종교와 여러 가지의 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장미 그 꽃잎 장미 페달을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장례식이 마치 그 결혼식처럼 그러면서 굉장히 슬프게 그런 그 모습들도 오고 가는데 그게 저만 보는 거겠습니까?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이 저렇게 아버지의 그 삐삐를 아버지 아빠 삐삐 왔어요 하고 가져다 주려는 소녀까지 살해하는구나. 그거 모르고 했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쟁 범죄라는 거죠. 잠시 뒤에 다시 이자율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이자율에 대해서 많은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일자리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자율을 조정할 때 항상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을 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해서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준의 총재 한 명이 이번에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0.25로 해야지 왜 0.5로 하느냐 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 해서 기준금리는 지금 4.75에서 5%포인트 사이입니다.
2년 전에 23년 만에 최고로 인상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인하인데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게 왜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을 확신을 하는가 하면 지금 2.5%인데 목표는 2%고요. 개솔린값 내려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렌트비도 그 상승폭이 조금 주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것보다도 더 완화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일자리가 요즘 뭐 예전에 뭐 내가 일자리를 찾으면 한 2개는 있었는데 2대1로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돕겠다 하는, 지난해 초기보다는 지금 100% 높아진 겁니다. 물론 아직도 이 일자리 실업률이 4.2% 그다지 높진 않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은 뭐 100%가 높아진 게 됐고, 기업이 이미 채용을 줄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일종의 보험 같은 것을 들어둔다 하는 건데, 그리고 경제를 통제하는 데는 몇 개월 걸립니다. 이게 뭐 금방 되는 것도 있고 빠르면 2개월 안에, 그리고 이제 모기지 같은 경우는 뭐 장기 모기지는 뭐 그거 왜 바꾸시겠어요? 아직도 더 싼데. 그렇지만 고정이자율이라든가 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영향을 곧 받을 수가 있고, 임무 완수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좋은 상태다.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한인타운에서. 그런데 한인타운만이 미국 경제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경합주도 무척 힘들다고 해요. 특히 라스베가스 같은데, 뭐 조지아주 이런데, 펜실베니아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는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평균을 내면은 경제가 지금 상태 정도면 괜찮은데 이걸 유지하고 싶다 하는 게 연준이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칼럼니스트 그렉 이분을 보면 IP입니다. 라스트 네임이 입소스 할 때,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낮고 실업률도 낮고 탄탄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별로 이제 그 큰 충돌 없이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도 한 0.5% 한 번 더 한다고 하고, 내년까지 그러면 뭐 1.5% 정도를 뭐 더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때 아무튼 이번에 빅컷을 했기 때문에 위험은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주춤하다고는 하지만 소비는 또 괜찮잖아요. 한 달 전 예측보다도 소비가 더 좋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경제가 이 정도 또 강하고 그런데 이자율을 내리면 나쁜 신호를 보이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에게는 정치적인 위험이 딱 벌써 집 앞에서 어제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재선 직전에 인하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지금 10주일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 닉슨이 그렇게 내려라 해서 압박을 실제로 받았고, 그 당시에 연준이 해서 오랜 동안 낮은 이자율로 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연준이 욕먹고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지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조지 부시, 아버지 부시는 이자율을 조금 내려줘야지 되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내가 재선에 실패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물론 이자율을 내렸다고 해서 금방 경제가 확 달라지고 피고 돈 빌릴 때 막 모든 사람들이 금방금방 돈이 일주일 안에 큰 돈을 빌려서 뭐 흥청망청 쓰고 경제가 살아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것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해리스 후보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주당에서 또 압박의 소리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0.25%가 뭐야. 이쯤 되면은 그렇게 오래, 지난번에도 말이야 이자율을 인상을 해야 돼 했는데 안 하고 그렇게 미적미적 하더니 갑자기 쑥쑥 올려놓고는 이번에도 좀 확 내려야지, 0.25%가 뭐야 하고 분명히 민주당에서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제롬 파웰 그 의장이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본인은 정치적인 소음은 무시한다. 이게 정치적인 압박을 받지 않고 소신껏 원래의 연준의 목표대로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소음에 귀가 따가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멤버가 130만 명이나 있는 강력한 그 국제 팀스터 노조입니다.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자동차 노조들 쫙 들어가 있는 이, 여기서
트럼프도 공식 지지하지 않고 해리스도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해리스에게 일단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30년의 전통을 깨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은 지금 상당수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거든요. 지지하고 실제로 이 팀스터의 그 회장이 션 오브라이언이 공화당 전당대회 때 완전히 프라임 타임에 연설까지 하고 트럼프 따로 만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 사진이 14명인데 3명은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겠다고 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과반수가 안 돼서 이 입장에서는 협회 차원에서는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은 뭐 트럼프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 산업 중국으로 가, 뭐 전기 자동차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전기 자동차는요 지금 하이브리드보다도 온리 전기가 우세하고 이거 살아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해리스나 트럼프나 노조의 진지한 어떤 약속은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내놨고요. 아무튼 해리스 후보는 가장 강력한 파워풀한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바이든 해리스가 가장 친노조적인 그런 행정부라고 하는데도 그 제일 중요한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랙 팀스터스 그리고 뭐 뉴욕이라든가 뭐 뉴욕은 상관없고 캘리포니아도 지지했는데요. 따로 지부에서는 네바다,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좀 중요하네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이 팀스터스 지부는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일찍 작별이 아니라 뒷부분이 좀 짧았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요. 마리스트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가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 블루월에서 전부 트럼프를 앞서간다. 작은 차이예요. 에머슨의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와 트럼프가 7군데 경합지역에서 모두 팽팽하다. 뉴욕타임스는 전국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와 해리스가 비슷하고 똑같고, 그리고 이제 뭐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19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들, 그리고 해리스가 뭐 취임하는 첫날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완전히 사면하겠다. 거짓 뉴스입니다.